요즘 뭐 해외로 돈 보내거나 코인 투자하실 때 달러 스테이블 코인 쓰는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네, 많죠. 저도 그냥 1달러에 고정된 편리한 디지털 달러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요. 근데 최근에 네덜란드의 라보뱅크라는 곳에서 아주 뭐랄까 도발적인 주장을 내놓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미국의 새로운 지정학적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죠. 바로 그겁니다. 미국이 실물 달러는 해외로 한 푼도 안 보내면서 전 세계에 달러의 영향력을 수출하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이다. 네, 듣기만 해서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무슨 공상과학 소설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토크는 국경을 넘어가는데 달러는 미국에 그대로 있다. 이게 핵심이라는데 대체 무슨 원리일까요? 음, 오늘 이 주장이 어디까지가 정말 팩트고 또 어디부터가 좀 흥미로운 해석인지 그 경계선을 명확하게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현상을 넘어서서 세계 금융 시스템이나 달러 패권의 미래까지 건드리는 이야기라서요. 그 구조를 한번 차근차근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보죠.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1달러 가치를 유지하는지 그 비결 말입니다. 네. 제가 알기론 그냥 발행한 코인만큼 달러를 은행이 예치해두는 방식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나 봐요. 그게 가장 초기의 단순한 모델이었고요. 지금은 훨씬 더 정교해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핵심은 바로 준비자산, 이 리저브 에셋 구성에 있어요. 준비 자산이요? 네. 물론 현금도 일부 있지만 현재 대형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의 준비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바로 미국 단기국채, T빌입니다.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안정성, 그리고 둘째는 수익성이죠. 안전하고 수익도 난다. 그렇죠. 은행 예금보다 안전하면서도 약간의 이자까지 주니까 발행사 입장에서는 최적의 자산인 셈입니다. 테더나 서클 같은 양대 산맥 모두 이 준비 자산의 상당 부분을 미국 단기 국채나 아니면 국채를 담보로 한 레포로 채우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되게 중요한 연결고리가 하나 생기네요. 네, 어떤 걸까요? 전 세계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수려는 사람이 늘어나면 발행사는 당연히 코인을 더 찍어내야 하고 그러려면 담보물인 미국 국채를 더 많이 사들여야 한다. 이 말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정확해요. 그게 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죠.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이미 미국 단기 국채 시장에서 무시 못할 큰 손이 됐습니다. 정말요? 네. 이건 뭐 논쟁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고요. 여러 금융보고서에서도 다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기반으로 라버뱅크의 핵심 주장, 토큰만 해외로 가고 실물 달러는 미국에 남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좀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주시죠. 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의 한 가구 수입 업체가 베트남에 있는 공장의 대금을 100만 달러 어치, 스테이블 코인, USDC로 지불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100만 달러. 전통적인 방식이라면 미국의 은행에 있던 100만 달러가 여러 중개 은행을 거쳐서 베트남 은행으로 넘어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많이 들고요. 네. 달러라는 유동성 자체가 미국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내면 미국 수입업자 지갑에서 베트남 수출업자 지갑으로 블록체인상의 디지털 기록, 그러니까 토큰만 이동합니다. 그냥 장부상 숫자만 바뀌는 거네요. 맞습니다. 실제 달러가 국경을 넘는 과정이 아예 생략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이요? 그 100만 달러 토큰의 가치를 보증하는 실물 자산, 즉 100만 달러어치의 미국 국채는 누가 계속 들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서클이 그대로 미국 금융 시스템 안에서 보유하고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이게 달러를 수출하지 않고 달러의 영향력을 수출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인 거예요. 와, 미국은 해외 달러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도 전 세계의 달러 수요를 자국 국채에 대한 수요로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구조를 만들게 되는 거죠. 정말 무슨 거대한 자석 같네요. 네, 그런 비유가 가능하죠. 와, 듣다 보니까 정말 신기한 구조네요. 마치 해외 사용자들이 쓰는 돈이 곧바로 미국 국채로 빨려 들어가는 무슨 자동 파이프라인이 설치된 것처럼 들리는데요? 네, 그렇게 보이죠. 근데 실제로도 그렇게 간단하게 작동하나요? 제가 스테이블 코인을 살 때는 원화를 거래소에 입금해서 사는데 제 원화가 바로 미국 국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 주장이 대중적으로 퍼지면서 가장 많이 단순화된 지점이에요. 단순화된 거다. 네, 현실은 자동 파이프라인이라기보다는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서 작동하는
훨씬 더 복잡한 생태계에 가깝습니다. 혹시 그게 1차 시장과 2차 시장의 차이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나 소규모 기업들은 대부분 코인베이스나 업비트 같은 거래소, 즉 2차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삽니다. 그렇죠. 발행사한테 직접 사는 게 아니죠. 네. 발행사인 서클이나 테더와 직접 달러를 주고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오는 곳은 1차 시장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주로 대형 기관 투자자나 마켓메이커들만 참여해요. 그럼 그 두 시장이 어떻게 연결돼서 결국엔 미 국채 수요로 이어지는 건가요? 자,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에서 자국 통화가 너무 불안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려는 사람이 엄청 많아졌다고 해보죠. 네. 그럼 현지 거래소, 즉 2차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가격이 수요 때문에 1달러보다 살짝 비싸집니다. 뭐 1.002달러 이런 식으로요. 아, 프리미엄이 붙는군요. 그렇죠. 이때 이 미세한 가격 차이를 노리는 차익 거래자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아, 1달러에 사서 1.002달러에 팔면 이익이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1차 시장에 가서 실제 달러를 입금하고 일개당 정확히 1달러짜리 스테이블 코인을 대량으로 발행받아요. 그리고 그걸 가격이 더 비싼 2차 시장에 내다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거죠. 아하.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해외의 수요가 결국 1차 시장의 신규 발행을 유도하고 그 신규 발행을 위해서 발행사는 또다시 미국 국채를 사들이게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해외 개인의 돈이 바로 미 국채로 간다. 이게 아니라 해외 수요 증가가 2차 시장 가격을 올리고 그걸 본 차익 거래자들이 1차 시장에서 신규 발행을 일으켜서 결국 미 국채 매입이 증가한다는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거군요. 와, 완벽한 정리입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해외 수요가 미국 국채 수요를 키우는 방향은 맞지만 그 과정에는 수많은 금융 중개자들이 참여하는 복잡한 단계가 숨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메커니즘이 조금 더 복잡하다는 건 이해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궁금해요. 이걸 왜 지정학적 무기라고까지 부르는 걸까요? 그냥 민간에서 국채 수요가 좀 늘어나는 걸 넘어서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 질문에 답하려면 달러 패권의 진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좀 봐야 합니다. 힘의 원천이요? 네. 달러의 힘은 단순히 물건 살 때 쓰는 결제 수단이라는 점에만 있지 않거든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전 세계가 달러 표시 자산, 특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지는 미국 국채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죠. 그렇죠. 경제 위기만 터지면 전 세계 자금이 달러나 미국 국채로 몰리는 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대표적이고요. 바로 그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의 지정학적 의미는 과거처럼 해외로 빠져나가서 미국 금융 시스템의 통제를 벗어날 수도 있는 은행 예금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행 예금이 아니라 네. 그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재정 활동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국채 수요를 민간 영역에서 그것도 거의 자동적으로 만들어낸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해외로 나간 달러가 그 나라 은행에 예치되거나 다른 나라 자산에 투자될 수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 구조 하에서는 그 가치의 뿌리가 상당 부분 미국 국채에 묶여 있게 되는 거죠. 와,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겠네요. 지금처럼 막대한 재정 적자를 메우려고 계속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렇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국채 수요 기반이 넓어지는 건 엄청난 이점이겠어요. 물론 뭐 스테이블 코인 수요만으로 미국의 모든 재정 문제가 해결된다. 이건 과장이겠죠.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새로운 국채 수요처가 계속 생긴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미국의 금융 패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네, 말씀해 보세요. 이 준비 자산인 국채를 사는 주체는 결국 테더나 서클 같은 미국이나 혹은 여괴에 등록된 법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인 국가별 통계에서는 외국의 미 국채 보유 규모가 늘어나는 걸로 잡히지 않는 것 아닌가요? 그럼 외국이 미 국채를 사주는 효과는 사실 없는 말 아니에요? 와,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지적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회계상 소유주와 경제적 실소유주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회계상 소유주와 경제적 실소유주. 네, 말씀하신 대로 서류상, 즉 회계장부상의 국채 소유주는 발행사가 맞아요. 그래서 공식 통계에서는 이 부분이 외국인 보유군으로 안 잡힐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 미국 법인이 산 국채일 뿐이잖아요. 하지만 경제적인 실질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해외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있는 사용자는 법적인 형태는 다르지만 경제적으로는 사실상 미국 국채에 기반한 초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아, MMF 같은 거요? 네, MMF와 아주 유사한 구조죠. 그 가치 변동의 위험과 수익에 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니까요. 잠깐만요. 그럼 제가 만약에 해외에서 USDC를 100달러어치 들고 있으면 그게 장부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제가 미국 정부에 100달러를 빌려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씀이시네요.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바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와, 그래서 외국이 미국채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이런 경제적 실제를 놓치는 거죠. 흥미롭게도 유럽중앙은행, ECB도 이런 현상을 주목하면서요. ECB도요? 네,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안전자산 채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해외의 달러 수요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라는 새로운 통로를 통해 어떻게 미국채 수요로 연결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와, 회계장부에는 안 찍히지만 경제적으로는 전세가 개인들이 미국 국채에 대한 청구권을 나눠들고 있는 셈이라니 정말 발상의 전환이네요. 그렇죠. 라보뱅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구조가 기축통화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트리핀 딜레마를 우회할 수 있다는 가설까지 제시했다고요.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그게 이 주장의 가장 야심찬 부분입니다. 먼저 트리핀 딜레마를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겪는 모순이에요. 모순이요? 네, 전세기가 무역 결제 같은 데 쓰려면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이걸 공급하려면 미국은 계속 수입을 많이 해서 무역 적자를 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적자가 계속 쌓여서 해외에 달러가 너무 많이 풀리면 결국 달러 가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딜레마죠. 아, 세계를 위해 달러를 풀어야 하는데 너무 풀면 정작 달러의 가치가 위협받는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라보뱅크의 시나리오는 이 딜레마를 스테이블 코인이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와,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과거처럼 미국이 무역 적자를 통해 실물 달러를 해외에 힘들게 공급하지 않아도 이제는 전 세계가 토큰 달러, 즉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알아서 달러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거죠. 아, 그리고 그 수요는 다시 미국 국채 매입으로 연결돼서 미국 안으로 돌아오고요. 미국은 무역 수지를 크게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세계의 달러 수요를 감당하고 동시에 그 수요를 자국 재정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가설입니다. 와, 그게 사실이라면 미국은 무역 수지까지 신경 쓸 필요 없이 전 세계의 달러를 디지털로 공급하면서 그 대가로 국채 수요까지 얻는 거네요. 이건 정말 게임의 뒤칙을 바꾸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 무기라는 표현까지 나온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할 게 있습니다. 네. 이건 아직 검증된 팩트가 아니라 매우 흥미로운 가설의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아, 아직은 가설이다. 어떤 한계점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전 세계 사용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을 자국 통화로 대거 바꾸려고 하는 일종의 디지털 뱅크런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렇죠. 결국 누군가는 실제 달러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환율 급변동이나 각국의 규제, 은행 시스템의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딜레마를 완벽히 해결한다기보다는 우회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 그럼 오늘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정말 미국의 지정학적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정리하자면 맞는 부분과 과장된 부분이 공존한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맞는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사실인 부분은 명확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성장이 미국 단기 국채에 대한 새롭고 강력한 민간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것만으로도 미국의 재정 및 금융 영향력에는 분명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할 과장된 부분은 어떤 것들이었죠? 네, 과장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작동 방식이 해외 돈이 미국 국채로 직행하는 그런 단순한 파이프라인이 아니라는 점. 네, 현실에는 2차 시장과 차익 거래라는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 방금 이야기한 트리핀 딜레마 해결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하나의 전략적 시나리오라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팩트와 가설을 잘 구분해야겠네요. 앞으로 이 구도가 어떻게 변할지 알려면 어떤 변수들을 가장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까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단연 각국의 규제 방향입니다. 규제. 네, 각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어떻게 다룰지가 핵심 변수죠. 둘째는 페이팔 같은 대형 글로벌 기업들의 본격적인 채택 여부입니다.
만약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곳에서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파급력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각국 정부가 직접 발행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와의 경쟁 구도입니다. 각국이 내놓을 디지털 유로, 디지털 위안화가 민간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경쟁하면서 이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그 디지털 달러 한 단위 한 단위가 모여서 전 세계적인 달러 수요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고 그 결과가 미국의 재정 구조를 보이지 않게 뒷받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어쩌면 우리는 기술의 발전이 의도치 않게 만들어낸 새로운 지정학의 풍경, 그 한가운데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